그런데 그때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을 때 신문 광고를 낸 게 있어요. 여태까지 학자들이 신문 기사만 인용했지 박정희가 낸 광고를 인용 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기사 검색 찾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새우구이 잘 드시죠? 새우구이. 새우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개져서 나죠. 그런데 수산시장 가서 보세요. 새우 무슨 색이에요? 빨간 새우 있어요? 새우는 원래 회색이거나 까만색이죠. 박정희는 그때 이제 비유 쓸 때 무새우, 까만 새우, 시꺼먼 새우라고 했어요. 시꺼먼 새우를 메카시즘이라는 후라이팬에다가 달달 볶아서 새빨간 빨갱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이 근대화하려면 이 메카시즘을 없애야 한다. 우리 차제 메카시즘과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 일어나 분연히 투쟁합시다. 정말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따님만 모르는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어봐라. 그렇게 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박정희가 그래서 메카시즘을 없애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박정희가 그 교육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지독한 메카시즘을 썼지 않습니까? 윤보선이 박정희에 대해서 너 빨갱이였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경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문제제기 해야만 하는 사항이에요. 그게 최종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지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빨갱이 사냥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없는 걸 만들어서 했잖아요. 차원이 달라져. 안두희예요, 안두희. 안두희가 죽게 되니까 중풍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김구 추정하던 분들이 안두희를 납치했습니다. 안두희가 그냥 죽어버리면 백범 암살의 진실이 땅에 묻힐 테니까. 그래서 안두희 자백을 받아서 그걸 동아일보에다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저 형들은 진짜로 감옥 갔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두희가 범행 후. 안두희는 범행이라고 얘기 안 했죠. 동아일보가 말을 바꾼 겁니다. 고사 후에 김창룡을 찾아갔더니 김창룡이가 뭐라고 칭찬했냐. 안 의사 수고했어라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안 의사 수고했어. 여러분 누가 안 의사예요? 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안 의사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 교과서, 역사 전쟁에 밑바닥에 전 이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두희를 안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구나 안중근이 훌륭한 일을 한 걸로 적어놓은 역사책을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가 거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북청년단이 재건됐어요. 그 단장이라는 자가 한 얘기입니다. 안두희가 서북청년단원인데 안두희가 백범을 처단한 게 의거라는 거예요. 의사는 누굽니까? 의거를 한 사람이죠. 의사의 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 잘 해줘야죠. 안 의사의 동생이 뭐 했을까요? 안 의사의 동생이요. 80년대에 8년 동안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습니다. 어느 안 의사의 동생일 것 같으세요? 안중근 의사 동생이 연대 총장 지냈던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자, 이게 우리 국립현충원이에요. 김창룡의 묘가 현충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광락원 여사의 묘가 있어요. 광락원 여사가 누구냐? 백범 선생의 어머님이에요. 그럼 우리 국립현충원은 뭐예요? 백범을 죽인 놈하고 백범을 놔주고 길러주신 분을 같이 모시고 있는 분열의 공간이에요. 우리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김창룡을 애국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김구를 애국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네. 김창룡, 백선엽, 한산은 건너가 이후락.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안세력. 황교안이, 고영주 이런 사람들이 공안세력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옷이 바뀌었어요. 그거 뭐라고 불러요? 그게 문민화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문민화 됐으니까 만족하면 되나요? 민주화운동에도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정말 시문이 얘기했던 그날이 오면이죠. 이 형들이 머리가 짧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갚으려는 독립투사들이에요. 이 형들도 집에 가자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형들. 여러분 혹시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갚으려는 독립투사들인데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혹시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지낸 분들 있습니까? 왜 없죠? 다 죽었어요. 이 사진 찍고 6년, 7년 지난 다음에 보면 다 죽었어요. 이 형들만 죽은 게 아니고 이 형들 문 닫아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은 게 그게 분단이고 그게 전쟁이고 그게 민간인 학살입니다. 이게 38선이에요. 겨우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 그냥 사진 속에 들어가서 발로 쓱 문진대 버리고 싶은데 저 38선이 우리 마음에까지 쳐졌습니다. 우리 오늘 통일 한마당이죠. 자, 올해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 아이들이 올해 75입니다. 이게 75이에요. 올해가 광복 70년이라고 하지만 또 분단 70년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분단은 우리 삶을 어떻게 망쳐놓았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재헌헌법. 조선일보에서 또 뭐라고 떠들었냐면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한대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대한민국 재헌헌법 강의를 엄청나게 하고 다닙니다. 작년에는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서 헌법 강좌를 7강을 했어요. 그 헌법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번에 그 고등학교에서 틀었다는 그 동영상에 그 문제가 된 장면에서 한 10분 지나면은 바로 재헌헌법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재헌헌법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 맞죠?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 국정화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왜 재헌헌법을 소개를 안 할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재헌헌법 배워보신 적 있어요? 재헌절이 7월 17일이라는 것만 배웠지 재헌헌법 구체적인 내용 안 가르쳐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뭐 가르칩니까? 저는 우리 역사책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이 아니라 오히려 우편향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 나와요. 중국의 도시 몇 개 써놓고 임시정부 소재지 순서를 맞춰라. 아니 그게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뭐 임시정부가 보따리 싸들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도망다녔잖아요. 여기 몇 달 저기 몇 달. 그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 2, 3만이 가지고 다닌 집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형제끼리 밥 먹다가 우리 어디 살다가 얼른 이사 갔잖아. 그러면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먼저야. 형제들도 자기가 살았던 집도 헷갈리는데 임시정부 그 소재지가 뭐가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임시정부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는가?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거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가 재헌헌법이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에 비해서는 재헌헌법이 오른쪽에 와 있어요. 왜? 재헌헌법은 우파들만 만들었잖아요. 좌파들 참여 안 했고요. 박범 선생 같은 중간파 남북협상 하러 갖고 우파들만 모여서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헌법에 비해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에 비해서는 좀 오른쪽으로 와 있지만 그래도 그걸 이어받은 겁니다. 조금 오른쪽으로 한 발 가서 이어받은 거예요. 자, 이 헌법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죠. 노동 3권. 우리 지금도 헌법에 노동 3권이 있지만 안 지켜져요. 단결권, 전교조 부인당했고요. 단체 행동의 자유. 노동자들 파업했다 하면 엄청난 손배 가압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시정부 헌법에 파업의 자유가 있어요. 아예 파업의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은요.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만 줘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맞서기가 어렵다. 그래서 노동 4권을 줬습니다. 이익분배 균점권이란 거예요. 예, 이 이익분배 균점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그걸 논아먹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 맞아요?
자, 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 자,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이 100만 부가 팔렸죠. 근데 정의가 뭔지 꼭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우리 재헌헌법이 잘 설명해 놨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모녀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돈 없어서 배고픈데 밥 못 먹는 사람 없어야 하고, 돈 없어서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일 없어야 하고, 돈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못 가는 일 없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회에서 애들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원래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지 그전에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농지 누가 갖고 있었어요? 땅 가진 사람 시골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지주죠. 그러면은 지주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지주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개무시하고 뺏어야 합니까? 여러분, 증세 없이 복지는 가능할런가 몰라요. 강바닥 파고 이상한 무기 사고 하는 것만 아껴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나눠주려면 지주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박탈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에 지주들은 저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시에 조선에서 땅 제일 많이 가진 일까요? 근데 인천 김성수가 당시 한민당이 여당이었어요. 한민당이 지주들의 정치적 연합체였는데 한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김성수가 이 조항을 반대했으면 이 조항이 재헌헌법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김성수가 이 조항을 찬성했어요. 다른 지주들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김성수가 처음부터 이 조항을 찬성했던 건 아니에요. 펄쩍 뛰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땅 아깝다고 그 땅 꽉 움켜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민들이 와서 나서서 찍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산혁명을 막을 길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걸 막느냐, 지주들도 땅을 내놓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농민들이 요구가 거세니까. 농민들은 왜 요구하게 됐을까요? 김구, 김은봉 같은 형들이 해방되면 땅 준다고 다 미리 약속해버렸어요. 자기 땅 한 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땅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30년대, 40년대로 가서 독립운동 해보시면은 그런 약속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누가 해야 돼요? 안호균이 속사포, 황덕산 보내면 돼요?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을 격동시키기 위하고 대중을 독립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것뿐이잖아요. 대중이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중은 누구예요? 인구의 80%가 농민이었단 말이에요. 농민이 독립운동 안 하면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 독립운동에 끌어들일 때 소정료 몇 프로 깎아준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은 독립운동 하면 이렇게 된다. 의병 나갔던 형들 다 장터에다 목매달아 놨는데. 그러니까 해방되면은, 새나라가 되면은 땅 나눠줄게 약속한 겁니다. 땅 달라. 북에서는 토지 개혁을 해버렸어요. 모든 토지를 뺏어서. 우리는 농지만 분배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북은 토지 개혁했는데 우리는 농지 개혁밖에 안 했다. 그래서 농지 개혁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80년대에는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농지 개혁의 성과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컨대 김성수 같은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타협이죠. 우리가 논밭은 내놓을게. 농민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 땅을 염면서도 농민들에게 논과 밭은 나눠주겠다. 야, 근데 대지하고 임야는 넘보지 마. 이건 그냥 우리가 갖고 있을게. 이 부분 다 나눠줬거든요. 지주 깜짝이를 베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지주들도 알고 농민들도 알고 새로운 사회에서 농민과 지주가 공존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대타협을 한 겁니다.
이 대타협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지금 50대 중후반 내 또래쯤 된 사람들 임금 깎아갖고 그걸로 젊은이 일자리가 마련돼요? 그게 대타협이에요? 아이, 그건 대사기예요. 대타협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대한민국이 이런 대타협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성수 같은 보수파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동아일보가 남아있지만 지금 동아일보가 옛날 김성수가 보여줬던 그런 태도 아닙니다. 조선일보요. 방응모 선생, 방응모 사장 친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홍명희, 한용운 누가 베개 설겼습니까? 친일 문제, 제가 친일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었잖아요. 해방 후에 어떤 독립운동가가 와서 친일했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해야 한다. 그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하는 그 폐악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중요산업 국유화에 관한 조항이에요. 중요산업 국유화. 작년 연말에 종북 좌빨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강령에 들어있습니까? 거기 없어요. 50년대 조봉암의 진보당 강령에 중요산업 국유화 들어있습니까? 거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원헌법은 중요산업 국유화를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산업 국유화면 어디까지가 중요산업이에요? GDP의 30%? 40%? 10대 재벌? 20대 재벌? 제가 중요산업 국유화라는 게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국유화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익금을 교육이나 재정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또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삼성전자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과격한 인간으로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좀 구체적이라야 이해가 잘 되니까. 삼성전자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분기순이익이 대륙이 실수 샤오미 때문에 깎였다고 하지만 7조 나왔고요. 잘 나갈 때는 10조씩 나왔어요. 어차피 계산 그냥 예를 든 거니까 10조로 생각해 봅시다. 그걸로 뭐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반값 등록금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웃으면서 나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2천만 원, 2,500만 원 빚쟁이입니다. 반값 등록금 하면 그 꼴 좀 면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순이익 10조. 반값 등록금 하는데 얼마 든다고 합니까? 5조 든대요, 5조. 그러면은 10조면 뭐가 돼요? 대학 무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1, 4분기 수익금으로. 2, 4분기 수익으로 뭐 할까요? 3, 4분기 수익으로 뭐 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 헌법회의라는 책이 있어요. 어차피 조선일보에서 뭐 제 가계도를 탈탈 털었으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쓴 책입니다. 그 저희 외할아버지를 TV조선에서 재헌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재헌헌법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초대 법제처장이에요. 현직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 쓴 내용입니다.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뭐 했어요? 그럼 뭘 채택했어요? 사회주의를 채택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를 채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그 균등의 원리만큼은 채택했어요. 사회주의 제도 전체를 채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 가서 한홍구가 사회주의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막장에 비유하죠. 막장 드라마 찍고 있죠.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세요? 전 국민이 욕하면서 사실은 다 보는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인이 뭡니까? 출생의 비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데서 주장하고 전경련 같은 데서 주장하는 건 출발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때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본주의 제도 우리 폐기한 거예요. 순수 자본주의 폐기한 거예요. 그리고 순수 사회주의도 채택한 거 아니에요. 혼합경제를 주장했습니다. 중요산업은 당연히 국유화예요. 중요산업 국유화가 꼭 사회주의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당시의 형편을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왜? 당시의 중요산업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산업 다 자본금의 94%를 일본인이나 일본 제국주의 국가기관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영어하는 친일파들이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재헌헌법의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재헌헌법이 깨졌는가예요.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란죄 아니에요.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해서 북한 사회주의 주장한다고 해산당했는데요. 실은 우리 재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현행헌법에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임시정부는 어땠나 볼까요? 이거 임시정부에서 가장 우파였던 백범 선생 말씀입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였어요. 해방되면 진보적 민주주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임시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고 재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우리 헌법의 DNA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맞죠. 근데 왜 우리 헌법의 DNA를 자유민주주의라고만 빡빡 우겨요? 자유민주주의 포함하는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DNA에서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배제한, 그럼 왜 혈통 조작을 합니까?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인 이유, 그 출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현대사 교육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얘기를 해야죠. 대한민국 건국이 진보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헌법학자들 다 와서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이거 재헌헌법 국회 의사록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헌법회의란 책이 수학의 정석이나 성문종합영어처럼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재헌헌법 해설서입니다.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교과서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재헌헌법 얘기를 이 역사책에다 쓸 건가 안 쓸 건가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제가 왜 재헌헌법을 강조하느냐. 우리 사회에서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부 다 종북이다 빨갱이다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대한민국 재헌헌법을 들먹이는 종북 좌빨 같으니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장을 대한민국의 헌정사 틀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헌헌법의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다음에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뽑았는데요. 저 헌법은 그건 무슨 헌법이에요? 정말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헌법이죠. 우리 헌법의 DNA가, 대한민국의 DNA가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바꿨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출생의 비밀이 조작된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죠. 이거는 단지 역사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법통, 시민권, 그걸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이게 친일파들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재헌헌법의 또 중요한 요소가 반민특위 만들어서 친일파 처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친일파 뭐 다가 아니고 아주 흉악한 친일파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들 잡혀가는데, 저기 오른쪽 위에 사진 맨 앞에 보면 어때요? 기가 팍 죽었죠? 저게 악질 친일파의 대명사인 노독술입니다. 근데 이 밑에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어때요? 자세가 이렇게 탁 뒤로 젖혀졌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노독술이에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반민특위가 깨진 거예요. 노독술 무죄 받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서 친일 청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마 뭐 한 80%는 해야 한다고 답하시겠죠. 해방 직후에는 어땠을까요? 99.9%예요. 근데 왜 친일 청산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해방 직후에 보면은 친일파들조차도 친일 청산 당연하다고 얘기할 때예요. 살살 하라고만 했지. 죽이지만 말라고. 근데 왜 우리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그거 돼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고요. 친일파들은 목숨 걸고 그걸 돌파해낸 거 아닙니까? 누구의 지침에 따라서? 이승만의 지침. 이승만은 무슨 얘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그 말뜻을 가장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말뜻에 따라서 행동한 게 친일파들입니다. 처음에는 반민특위를 청부 산업자 고용해서 반민특위의 요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반민특위를 깨려고 나섰습니다. 근데 반민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반민특위를 깨면은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친일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여러분, 친일파들은 진짜 목숨 걸고 그때 했습니다. 친일파들이 뭘 했냐? 국회를 먼저 친 거예요. 그게 국회 포닥치 사건입니다. 그러고 이제 반민특위를 습격한 거예요. 우리가 반민특위 건물인데. 반민특위 특별경찰대 해산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이승만이 지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반민특위의 실제 기관을 깼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만든 입법부도 깼고, 근데 국민들 가슴속에 친일청산의 열망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뭘로 깼습니까? 그게 백범 암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국회 포닥치 사건, 반민특위의 해산, 백범의 암살이 49년 5월 하순부터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한 달 반 사이에 일어나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실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왜 많은 우파들이 양심적인 우파들도 협력을 했었냐 하면,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세가 올라타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 입맛에 맞는 정보 수립하려고 하고, 소련은 소련 입맛에 맞는 정보 수립하려고 한다. 그러니 통일정보 불가능하다. 백범 선생은 무슨 얘기야? 그래도 우리가 통일정보 해야지. 이거 통일정보 안 세우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백범은 목숨 걸고 막으려고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미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데서 백범의 길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우파 민족주의자들. 그분들이 이승만한테 어쩔 수 없이 협력해서 대한민국 정보 수립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힘을 합쳤더라면 꼭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전쟁밖에는 길이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거든요. 통일되면 서식지가 파괴되는 친일파들이 길을 쓰고 분단 정권을 유지한 거 아닙니까? 그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는 게 바로 그 세 가지 사건, 국회 포닥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백범의 암살입니다. 이게 영화하고 달라요, 현실은. 영화에서는 염석진이 무죄받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안호균과 명우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16년 전 지정.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집행합니다. 지금 수행합니다. 그리고 쏴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이 어때요? 반민특위에서 무죄받고 풀려난 염석진이가 안호균과 명호를 찾아내서 죽이는 거죠. 명호와 안호균 뿐이에요. 김구와 김원봉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친일 청산은 단순히 실패한 게 아닙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거꾸로 친일파에게 청산당한 거예요. 역청산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그 지정을 수행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82년 전 지정이에요. 영화는 33년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지금 5만 원권 쓰고 계시죠? 사실은 10만 원권도 나오려고 그랬어요. 10만 원권의 보조화폐로 5만 원권이 든 겁니다. 그런데 5만 원권을 여성으로 하자 하면서 이 인물선정이 유관순으로 갖다 신사임당으로 갖다가 뭐 하는 바람에 이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도안 다 돼 있는데.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만 원권 안 나왔잖아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왜 안 나왔겠습니까? 안두희를 안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구를 화폐에다 모으신 돈을 찍겠냐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참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주열,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인데 누가 김주열을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 원자가 바로 엑스표 침대인데 김주열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자가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놈인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반민특위 재판 기록에 나와요.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악질 헌병 박종표예요. 그자가 반민특위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종형이가 무죄 받았듯이, 노덕순이가 무죄 받았듯이, 염석진이가 무죄 받았듯이. 그리고 경찰이 돼갖고 11년 뒤에 김주열을 저렇게 죽인 거예요. 누가 만약에 소설을 저렇게 썼다고 봅시다. 그 소설 읽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구성이 너무 자기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놈이 풀려나서 김주열을 죽인단 말이냐. 근데 우리는 이게 역사예요. 암살 얘기했지만 끝은 변호인으로 맺을까요? 변호인 영화 보셨어요? 네. 암살 봤을 때는 그래서 통쾌하게 나왔는데 변호인은 실화에 기초했고 그 끝에 보여주는 장면들은 다 좋은 장면이었는데 극장 밖에 나올 때 기분이 아주 찝찝했죠. 왜 그랬습니까? 송변 어디 갔어요? 노짱 어디 갔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저 고문했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국자라고 이러고 다녀요. 영화에서는 고문 장면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을 주역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검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로 강검사 같은 사람의 큰형이 김기춘입니다. 유신 시대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4년 반을 지냈어요. 저 사람이 대공수사국장을 하고 있을 때 조작간첩 사건이 무수히 터졌습니다. 자, 그 국밥집 아줌마 지금 살아계시면 90쯤 됐을 거예요. 저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소박한 소원이에요. 고문했던 차동영이 강검사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사과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사과할까요? 제가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사과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소원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자, 30년 뒤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변호인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봐요. 할아버지 저거 실화에 기초한 거 맞아요? 그렇단다. 그 멋있는 대통령 아저씨는 변호사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정을 세우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안 돼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고문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은 감옥 갔나요? 아니. 연금 따박따박 받아먹다가 늙어 죽었는데 국가유공자라서 국립현충원에 김창룡이 옆에 묻혔다더라. 이렇게 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신문에 가끔씩 재심 사건에서 무죄 받았다. 40년 전 간첩 사건 무죄 나오는 거 보시죠. 무죄 나오면 뭘 합니까? 그 사람들 두들겨 패서 간첩 만들었던 사람은 연금 따박따박 받아먹고 죽으면 국가유공자라서 국립현충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용지에 보면은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우리가 저 사람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역사의 법정에 뒤늦었지만 공소장을 쓰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명사전이 나왔죠. 친일명사전이 나왔는데 이거는 해방되고 64년 만에 나왔어요. 수록된 사람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환법 행위자 열전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반환법 행위자 열전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더니 바로 제가 그 표적이 된 겁니다. 10월 12일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출범한 날이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한 날이었어요. 자, 시작밖에 안 했는데 TV조선,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해야죠. 근데 한국어가 뭐 중풀나게 잘났다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5개 조선일보에서 물건 뜯으면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헌법 행제열전편찬위원회에 시민편찬위원회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뭐 지나온 사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얘기하죠. 예컨대 고용주. 얼마 전에 또 시끌벅적했죠. 아무나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변호인의 실제 검사예요. 근데 뭘 했냐. 전교조 아웃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입니다. 정부가 낸 문건의 70%가 고용주로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에 새누리당 위원으로 가서 조사할 게 뭐가 더 있냐. 그러고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즉 MBC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변호인의 실제 검사가 전교조 아웃시키고 통합진보당 아웃시키고 세월호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공정방송 목을 죄고 조금만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면 공산주의자 빨갱이 그렇게 딱지 붙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강연 다니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역사가 바뀌냐는 거예요. 현실이 좋아지냐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사회적인 기억이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출발해요. 노무현이 우리 성인들은 개천에서 난 용으로 다 기억을 하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계속 나빠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 나왔을 때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다. 지난번 대선에서 51대 49로 졌는데 그 49의 출발점이 여기다. 우리가 0대 0에서 출발한 거 아니다. 50대 50 아니다. 이 정도면 뭐예요? 100대 빵, 1000대 빵 되죠. 그것도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이렇게 다 죽고 전쟁이 끝났는데 만 7년이 되지 않아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4.19예요. 이렇게 죽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최초의 시민혁명이 일어난 게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원력을 갖고 있어요. 그 복원력이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수치를 느낀다? 무슨 얘기예요?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을 폄하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우리의 힘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주자는 거죠. 긴 흐름에서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를 주는 게 역사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대한민국을 폄하해? 왜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던가요? 그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애들이 몰려 나오니까 그걸 탱크 몰고 나와서 짓밟은 게 5.16이에요. 싹쓸이가 됐지만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0년 지나니까 다시 일어나니까 박정희가 또 탱크 몰고 나온 게 유신이에요. 그때 깨끗하게 싹쓸이 했지만 7년 만에 다시 일어났는데 이번엔 박정희 나올 틈도 없이 총 맞아 죽었죠. 그리고 광주에서 우리가 유신 잔당들과 붙었지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처절하게 깨졌지만 그래도 그날 도청이 끝까지 남은 형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어때요? 또 7년 지나니까 100만 인파가 몰려났습니다. 그게 6월 항쟁 아닙니까? 그때 세상을 바꿨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양김이 분열되는 바람에 못 바꿨어요. 저쪽에서도 이대로는 못 간다. 3당 합당했죠. 당 4개 있는 거 3개 합쳐갖고 1000년 만년 갈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또 7년 만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런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너무 자주 바뀌는 거죠. 정말 급속하게 세상을 바꿔온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힘들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또 최근 30년 동안에는 좋은 찬스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87년 6월 항쟁 때 세상 완전히 바꿨어야 하는데 놓쳤고 97년, 98년 위원위기 때 정권은 바꿨지만 재벌 해체해야 하는데 재벌 해체 못했잖아요. 심판 6, 7년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재벌 해체 어디 가고 노동개혁 하세요, 재벌들이. 그리고 또 언제 놓쳤습니까? 2004년 탄핵 때. 개혁 제대로 해보라고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까지 만들어줬는데 국가보안법도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죠. 10년 전에 어땠는지 한번 돌아가 보세요. 탄핵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영등포에다가 천막당사를 만들고 그리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주세요 하고 울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요. 역사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요? 좋은 찬스 놓쳐서 그래요. 축구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해설자가 탄식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저건 발만 대면 되는데. 발만 되면 되는 찬스를 우리가 3번이나 최근에 놓쳤잖아요. 근육 한 골 먹었더니 어때요? 스텝이 꼬이고 다리가 풀려갖고 뛰질 못하는 거죠. 마지막 사진입니다. 암살에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 자, 안호균이가 총 맞았죠. 총 맞은 안호균을 하와이 피스톨이 데리고 병원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치료해주면서 물어봅니다.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거기서 모르지는 뭐예요?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모르지 그런 거죠. 왜? 둘을 죽이러 온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일본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세상 바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축구 경기에서 안타깝습니다. 발만 대면 되는데 그 상황이 나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문전세도를 안 해서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든지. 문전 혼전 중에 공 굴러 나오면 뭐해요? 거기에 우리 선수가 있어야 차놓을 거 아니에요. 또 위치는 선정이 있더라도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공 지나간 다음에 발 나가죠. 자, 여러분 박지성이가 왜 축구 잘합니까? 호나우도 같은 개인기가 있어요? 늘 움직이잖아요. 늘 움직이니까 자기한테나 아니면 박지성이 막다가 다른 선수들 빈 공간 생기면서 거기서 찬스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이유예요. 언제 여러분 등산 다니면 언제 제일 힘듭니까? 정상 요만큼 남았을 때죠. 아직도 저렇게 남았어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뭡니까? 그게 역사예요.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가. 지금 남아있는 고비보다 얼마나 험한 길들을 우리가 헤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역사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꼭 박근혜가 아버지 명예회복 때문만일까요? 박근혜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싸움의 양상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힘은 저는 더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잠깐 정권 뺏겼었지만 정권도 되찾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돈의 모든 시스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왜 못 갖고 있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좌빨리라서 못 갖고 있어요? 아니죠. 역사학자들은 일어난 역사를 정리할 뿐이죠.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보낸 하루가 내일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정직한 곳은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몸뚱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뚱이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역사. 지금은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기억고 통일을 또 이루어야 할 그런 역사를 여러분 몸뚱이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